1883년 조선은 보빙사라 불리는 외교 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했습니다. 이들은 조선이 서양으로 보낸 최초의 사절단이었습니다. 보빙사는 미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서양의 근대적 제도와 신문물을 직접 관찰했습니다. 보빙사 중 한 명이었던 민영익은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나는 암흑에서 태어나 광명 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이제 나는 다시 암흑으로 되돌아왔다. 그로부터 4년 뒤인 1887년 조선의 왕 고종은 정식으로 미국에 공사를 보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극심했던 때였습니다. 청나라는 고종이 빌린 외채를 빌미로 조선에 온갖 외압을 행사했습니다. 고종이 미국에 공사를 파견하려던 이유도 미국에서 돈을 빌려 청나라에서 빌린 외채를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고종은 박정향을 최초의 주미 정권 대신으로 임명했습니다. 주미 정권 대신을 오늘날로 하면 주미 대사를 말합니다. 박정향은 노론의 명문 가문 출신으로 그의 조상으로는 열하일기를 쓴 연암 박지원이 있었습니다. 박정향 외에도 10명이 주미공사관 파견 인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들 중 가장 잘 알려진 인물로는 미국인 호러스 알렌과 이완용이 있었습니다. 알렌은 선교사이자 의사로 원래는 청나라에서 생활하다가 문제가 생겨 조선으로 건너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렌이 선교사로 조선에 도착한 지 3개월 만에 갑신정변이 터졌습니다. 갑신정변은 급진 개화파가 조선의 서구화를 목표로 일으킨 쿠데타였습니다. 이 난리 속에서 보빙사 중 한 명이었던 민영익이 7군데의 치명상을 입고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영익은 명성황후의 조카이기도 한 중요 인물이었지만 당시 조선의 의술로는 살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알렌이 밤을 새서 민영익을 치료한 덕분에 가까스로 그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조선에서 행한 최초의 외과 수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고종의 신임을 얻은 알렌이 주미공사관의 일원으로 미국에 파견된 것이었습니다. 또 주목할 인물은 이완용이었습니다. 이완용은 친일파의 대명사로 알려진 바로 그 이완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이완용은 장래가 촉망되는 30살의 젊은이였습니다. 이후 알렌은 이완용에 대해 머리가 좋고 빈틈이 없지만 영혼이 없는 기계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청나라는 조선이 주미공사를 파견한다는 소식을 반길 리 없었습니다. 청나라는 조선의 자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조선을 단지 속국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단독으로 주미공사를 파견한다고 하자 반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고종이 강한 의지를 보이자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걱정한 청나라는 마지못해 공사 파견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는 영약 3단이라는 3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내용은 이랬습니다. 첫째, 조선 사절은 미국에 도착하면 먼저 청나라 공사관에 가서 보고하고 청나라 공사와 함께 미국 외무성을 방문한다. 둘째, 회의나 연회 자리에서 조선 공사는 청나라 공사 밑에 자리한다. 셋째, 조선 공사는 미국 정부와 교섭할 때 청나라 공사와 미리 상의한다. 쉽게 말해 조선의 주미 공사관은 자주권을 포기하고 청나라의 지시나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굴욕적인 조건이었지만 청나라의 허락을 받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이 조건에 동의해야 했습니다. 고종은 이들을 파견하기에 앞서 주미 정권 대신 박정향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경은 그 나라에 가면 친목과 화평을 도모할 것이며 논의할 때는 모가 나지 않게 타협을 이루도록 하라. 우리나라 상민 가운데 미국에 체류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보호하도록 하라. 미국의 정세와 형편을 기록하며 또 각국의 공사들과 친밀히 교제하고 각국의 사정을 탐문하여 일일이 보고하라. 1887년 11월 14일 드디어 박정향 공사 일행은 미국 군함 오마하호를 타고 인천항을 출발했습니다. 일본 나가사키에 도착하자 호로스 알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렌은 고종의 명을 받고 미리 홍콩에 들려 공사관 건물을 매입할 2만 달러를 인출한 다음에 나가사키에서 박정향 일행과 합류한 것이었습니다. 홍콩에 들려 민영익을 방문한 이들은 다시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알렌은 조선인들과 여행하면서 이들에 대한 몇 가지 부정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금연 지역에서 끊임없이 줄담배를 피웠고 티켓을 사지 않고 몰래 1등석에서 식사를 하다 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는 씻지 않은 냄새와 조선에서 가져온 음식 냄새가 섞여서 선실하니 온통 악취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박정향 일행은 미국으로 가는 길에 하와이에 들렸습니다. 박정향은 하와이가 원래 인구가 많은 곳이었는데
천연두로 대다수의 주민들이 사망해 지금은 인구가 5만에서 6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당시는 아직 천연두가 유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긴 항해 끝에 박정양 일행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는데 청나라 승객 한 명이 천연두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승객들도 오랫동안 상륙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며칠 후 격리가 해제되자 조선 외교관들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팔레스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박정양은 이곳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객실은 천여칸이며 투숙객들은 늘 천여 명이다. 왕래하는 사람과 마차 소리가 밤새도록 멈추지 않았다. 물화의 번성함과 가로등이 밝게 빛나 비추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다. 도로는 셋으로 나뉘어졌는데 그중 한 길은 차와 말이 달리는 곳으로 돌가루로 기름을 발라 비가 와도 진창이 되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먼지가 날리지 않는다. 좌우의 두 길은 사람이 다니는 곳인데 모두 벽돌을 깔아서 진흙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차량은 인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증기 혹은 전기를 사용하며 가까운 거리는 말의 힘을 이용한다. 그래서 서양인들이 동양 각국에서 인력거를 보면 어찌 사람으로서 사람을 탈 수 있냐면서 걱정하곤 한다. 샌프란시스코를 떠난 박정양은 며칠간 기차를 타고 이동한 끝에 목적지인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워싱턴에는 각국의 공사관이 31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영약 3단에 따르면 조선 공사단은 먼저 청나라 공사관을 방문해 함께 미국의 국무부를 방문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정양은 청나라 공사와 동행하지 않고 단독으로 국무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러자 청나라 공사관은 당혹해하면서 박정양을 추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이 미국이었기 때문에 청나라가 딱히 그를 막을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알렌의 기록에 따르면 박정양을 설득해 단독으로 국무부를 방문하게 한 것이 바로 자신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박정양은 청나라 공사와 동행하려고 했지만 알렌이 펄쩍 뛰면서 조약은 대등한 나라끼리 맺는 것이니 외교 관례에 어긋난다면서 그를 설득했다는 겁니다. 이후에도 조선 공사단은 단독으로 행동했고 당연히 박정양은 청나라의 미움을 샀습니다. 공사단은 알렌의 주선으로 5스트리트 1513번지에 있는 공사관을 임대했습니다. 이 건물은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자색 벽돌로 만든 3층짜리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1월 17일 박정양은 알렌과 뉴욕 영사 프레이저와 함께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프레이저는 조선으로부터 총영사로 임명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조선은 그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박정양은 백악관의 소박함을 주목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대통령 관저는 굉장하거나 화려하지 않으며 3층밖에 되지 않는다. 평민의 집과 모양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흰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사람들이 그곳을 백악관이라 부른다. 잠시 후 미국의 대통령 클리블랜드가 모습을 드러냈지만 박정양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었을 거라 생각했던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어서 못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대통령을 알아본 박정양이 머리를 숙여 인사하자 대통령도 머리를 숙여서 인사했다고 합니다. 박정양이 국서를 전달하자 대통령은 그를 환영하면서 양국이 오랫동안 화평하게 지내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박정양은 워싱턴에 적응하면서 비교적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각국 외교관들과 친목을 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나라의 공사관을 방문하면서 인사를 나눴고 공사관에서 주최한 연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박정양은 남녀가 자유롭게 어울리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술과 안주가 낭자하고 음악이 연주되며 남녀가 서로 껴안고 춤춘다. 심지어 여인 중에는 저고리를 벗고 맨살을 드러낸 자가 태반이다. 기혼녀든 미혼녀든 모두 연회에 참석해서 우리나라 안목으로 보면 어지러워 아찔하고 의아할 일이다. 박정양과 공사 관원들은 반대로 워싱턴 주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처음 보는 조선의 관복에 호기심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외출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번갈아 사진을 찍겠다고 앞다퉈 요청했다고 합니다. 공사관을 찾아오는 미국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조선을 방문했었거나 조선에 호의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단지 조선에서 사업을 해 이권을 챙길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워싱턴에 체류하는 동안 박정양은 많은 사람들과 자유롭게 교제하면서 영약 3단에 구애받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청나라 외교관들의 눈에 곱게 보일 리 없었습니다. 한 번은 청나라 공사를 만날 때 제대로 예복을 차려입지 않았다는 트집을 잡아서 박정양을 곤욕스럽게 했다고 합니다.
박정양은 미국의 제도와 신문물을 관찰했고 미국의 여러 공공기관과 시설을 시찰했습니다. 그는 그가 관찰한 내용을 미행일기와 여러 권의 책에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박정양을 놀라게 했던 일화 중 하나는 그가 처음으로 영화관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이 경험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영화관은 그다지 크지 않은데 문을 지나 계단을 올라가니 갑자기 사막이 나타나 한눈에 바라보니 끝이 없었다. 석양이 산에 걸려있는 전장에는 포를 쏘는 자, 말 타고 달리는 자가 있다. 한쪽에서는 쓰러지거나 유혈이 낭자하며 다른 쪽에서는 도망쳐 달아나 먼지가 휘날린다. 칼이 번쩍이다 갑자기 깨니 심신이 놀랍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랐다. 박정양은 또 미국의 민주주의와 사회 제도에 대해서도 여러 기록을 남겼는데 그의 기록을 추려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여러 사람이 마음을 합해 만든 나라로 권리가 주인인 백성에게 있는 민주국가다. 그러므로 평민이라 할지라도 나란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긴다. 또 친구를 사귀는 도리는 존귀한 사람이나 비천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여서 귀천의 구분이 없다. 관민이 법을 어기며 모두 벌을 받는다. 비록 대통령이라도 조금이라도 법을 어기며 대심원에서 탄핵할 수 있다. 이곳 신문은 대통령의 좋은 행동이나 나쁜 행동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싣는다. 그 내용에는 조금이라도 숨기는 것이 없다. 그래서 신문에 안 좋은 기사가 실리는 걸 맹호보다 더 두려워하여 모두 조심한다. 이는 좋은 풍속을 장려한다. 박정양은 워싱턴에 머물면서 이제 막 완공된 워싱턴 기념탑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처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는 이 경험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30명이 들어갈 수 있었다. 그 위에 서니 갑자기 하늘 위로 날아가는 기분이 들었다. 최상층 내 모퉁이에 유리창을 설치해 사람들이 여닫게 했다. 그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도로가 바둑판 같고 가옥이 빽빽한 것이 마치 조약돌을 쌓아놓은 것 같다. 강을 내려다보니 흰색 가는 띠 같다. 황홀해서 두 눈의 힘으로 천리를 달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박정양은 낯선 이국 생활이 마냥 즐겁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몸이 안 좋아서 자주 알아누웠는데 그때마다 고향을 몹시 그리워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가 미국에 체류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박정양은 미국에 체류한 지 약 1년 만인 1889년 다시 조선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는 일기에서 건강 때문에 귀국했다고 밝혔지만 그가 귀국한 데에는 청나라의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양은 조선으로 돌아온 후에도 계속해서 고종에 의해 중용됐습니다. 1905년 일본의 외교권을 양도하는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그는 병중임에도 을사오적을 처형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는 얼마 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알렌은 그가 쓴 조선 견문기에서 박정양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점잖은 박정양 공사를 수양 아버지로 불렀다. 조선에도 박정양같이 점잖은 사람이 있다는 것, 외국어를 못하든 기이한 도포를 입든 누구나 신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노인이었다.